여러분은 앞으로 며칠 안에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란 협상안 뒤에 숨은 묘수를 완전히 놓치고 계세요. 설령 협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전략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대부분의 언론에서 형성된 이야기는 꽤 일관됐어요. 트럼프가 속았다는 거죠. 이 전쟁을 지지했던 전직 관리들조차 이제는 공개적으로 에픽 퓨리 작전에서 이룬 모든 것이 아무 소용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협상안이 약하고 이란이 처음보다 더 강해져서 떠나고 있다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보면 그런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슬람 공화국은 여전히 건재하니까요. 이란의 수만 기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서유럽까지 도달 가능함이 이번 전쟁에서 입증됐으나 현재 협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농축 우라늄 문제는 60일 유예됐지만 이란은 이미 그 기간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밝혔어요. 수십억 달러의 이란 동결 자산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정권이 내부 압박을 받는 시점에 큰 재정 구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이 발표됐을 때 이란의 국가기관들은 역사적인 승리라고 선언했어요. 패배한 적이 보통 이렇게 행동하진 않죠. 그래서 비평가들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며 이 합의에는 실제로 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어요. 다시 보면 정치인들은 고차원 수싸움을 두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규칙을 배우고 있어요. 미로케이션 JNS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전화통화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모두 4월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마감일을 정했고 이란이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죠. 완전히 승인된 군사작전이 있었어요. 우리는 공격을 기다렸고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트럼프에게 협상 기회를 달라고 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이란을 다시 공격하면 모두가 보복을 감당해야 하니 여유가 없다고 했죠. 트럼프는 뜻밖의 물러섰고 그때는 꽤 순진해 보였어요. 하지만 5월에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더 큰 공격이 승인되어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과 총리가 전화를 했고 곧이어 같은 걸프 국가 지도자들이 똑같은 긴급함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트럼프는 또다시 물러섰어요. 좀 이상하죠? 물론 이 나라들의 자금력이 대신 일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우리는 모두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놓쳤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쟁 내내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겨냥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이해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사실상 전혀 관여하지 않은 나라들에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겉보기엔 이상한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논리는 무엇일까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경제적으로 너무 크게 노출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취약해 스스로 군사 대응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관광 산업을 망치고 석유 산업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피해가 되죠. 그래서 계산은 그들에게 충분히 강한 타격을 주고 충분히 두렵게 만들어서 미국에게 이란에 대신해 폭격을 멈추라고 압박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걸프 국가들을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의 완충지대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사실 이것은 일관된 전략이었고 이란이 설계한 대로 정확히 2번이나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승리는 아니에요. 트럼프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고 이란이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트럼프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에게 무엇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 정유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석유 정제 시설 중 하나인데 그곳이 폭격을 당했어요. 사우디 왕국은 1분기 3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어요.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도시들은 미사일 경보 상태였죠. 그리고 이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신중히 유지해온 중립 노선은 지속적인 이란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에게 압력을 가했을 때 사실상 그에게 협상력을 제공한 셈이었어요. 트럼프가 협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식의 빚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트럼프에게 넘겨줬어요. 5월 25일 일요일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이란 합의가 대부분 협상되었다고 올렸을 때 그 발표 속에는 서방 언론이 거의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숨겨져 있었어요. 지금 이 합의가 아직 성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부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줬고 꼭 이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는 이 합의의 틀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 즉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이 동시에 아브라함 협정, 즉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간 정상화와 평화를 위한 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수십 년 만에 가장 대담한 외교적 발언일 수도 있는 말로 그는 이란 자체를 초대했어요. 이란이 그가 비할 데 없는 세계 연합이라고 부르는 이 연합에 참여한다면 영광의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모두가 그 부분에 집중했어요. 트럼프가 또다시 얼마나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란이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간다니, 그러니까 1979년부터 이스라엘의 죽음을 선언해온 이슬람 공화국이요. 그들의 모든 외교 정책 정체성이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에 서명하라는 초대를 받는 겁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가입니다. 분명히 그는 이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공화국을 전복하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라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스라엘과의 합의로 끝내자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요구의 대담함에 이 나라들의 대표들은 실제로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말이죠. 제 말은 그 전화 통화를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이 이란과의 평화와 맞바꿔진다고요. 자, 한 가지 분명히 하죠. 터키는 서명하지 않을 거고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이란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협상의 시작에서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얻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타협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는 그 나라들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어쩌면 카타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그걸 명확히 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020년 9월 백악관 잔디밭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정상화 협정에 서명했어요. 모로코와 수단도 참여했고 이 모든 과정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전통이 공유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에다 아브라함 협정이라 불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엄청나요. 왜냐하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난 75년 동안 아랍 세계의 입장은 일관되었기 때문이에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어떤 아랍 국가도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1979년 이집트가 처음으로 이를 깬 큰 사건이었죠. 그 후 요르단이 1994년에 이스라엘을 인정했지만 그 뒤로 26년 동안 다른 나라는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죠.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이 그 입장을 유지하게 했던 모든 논리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보고 진짜 전략적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들이 조용히 막으려고 애쓰던 그 위협에 맞서 가장 헌신적으로 대응하는 나라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교역은 사실상 0에서 5년 만에 연간 40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미국화된 그들의 파트너들 사이에서 36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계약이 성사됐어요. 합정국들 사이의 민간 기술 투자는 단 1년 만에 431%나 급증했고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농업, 국방 분야의 합작 사업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어요.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아랍 국가들이 서명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룩한 것에 접근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뉴저지주만한 크기의 석유도 없고 창립 때부터 적대적인 이웃들을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에 비하면 치러야 할 가치가 없는 대가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비전 2030 프로그램을 통해 탈석유 경제 전체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 허브가 되기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혁신에 접근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예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75년 동안 이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협정의 더 깊은 의미는 사실 경제적인 것에만 있지 않았어요. 이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했죠.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은 본질적으로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군사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심각하긴 하지만요. 이란이 지역에서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은 인력을 모집하고 자금을 모으고 이웃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따를 만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서사에 기반하고 있어요.
즉 무슬림 세계가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데 단결해 있고 이란이 그 입장에 점이로운 옹호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랍 정부든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는 것은 이슬람 대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 이야기, 그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란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력을 모집하며 수십 년 동안 자국이 아닌 해외 분쟁에 국민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내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이슬람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견해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이슬람 학계 내에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적대감이 진정한 종교적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해온 중요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정상화가 가능함이 증명되고 아무 일도 없자 그런 목소리들이 신뢰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런 의견이 점점 더 정상화될수록 이슬람 공화국의 존재 이유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를 막으려고 나선 거예요. 2023년 10월 7일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보도에 따르면 몇 주 안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상황이었고 기본 틀과 비공식 접촉도 활발했습니다. 야히야 신와르는 공격 5일 전에 공격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고 그것이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하마스는 우리가 모두 익숙해진 안타깝게도 그런 공격을 시작했어요. 10월 7일 은 가자지구의 터널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2년에 걸쳐 계획된 치밀한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은 사우디 이스라엘 협정으로 향하는 흐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슬람 세계의 눈의 가해자로 만들며 가자가 불타는 동안 어느 무슬림 지도자에게도 정상화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지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죠. 하마스의 뒤에는 이란이 있었어요. 특정 공격 자체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요. 하마스의 조정과 자원 그리고 전략적 방향에는 이란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대의를 계속 살아있는 명분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정상화가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했다면 모든 것의 끝이 시작됐을 거예요. 이슬람 공화국은 그 위에 세워졌으니까요.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성질을 지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이란은 45년 동안 혁명국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해온 그 명분을 잃게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끌겠다는 주장도 그냥 사라져버리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세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2023년에 하마스를 이용해서 사우디와의 협상을 막았죠. 협상은 무산되고 전쟁이 이어졌으며 이란은 한동안 상황을 잘 관리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큰 오판을 했어요. 이제 트럼프는 그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합의를 얻으려면 그들이 10월 7일에 시작한 전쟁을 끝내는 대가로 사우디와의 협상에 더해 파키스탄, 카타르, 나아가 무슬림 세계 전체와의 협상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 아이러니함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체크메이트 중에 체크메이트죠. 이란이 하마스에게 전쟁을 시작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마스가 자발적으로 했지만 이란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이념도 같아요. 그렇다면 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그리고 카타르가 특별히 선택된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공식 직함은 두 성지의 수호자, 즉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예요. 그리고 전 세계 18억 무슬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종교적 권위는 지구상 어떤 정치적 위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황과 비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스라엘과 정상화 협정 서명은 단순히 외교 명단에 나라 하나를 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위파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종교 권위자가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또한 무슬림 세계의 미래가 이 싸움에 달려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무슬림 세계가 이란의 저항을 지지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그게 꽤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들은 팔레스타인 대의와도 이제는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칠 만큼 지쳤다는 거죠. 파키스탄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아랍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파키스탄은 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무슬림 국가이고 지구상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유일한 무슬림 다수 핵 보유국이기도 해요. 그리고 파키스탄 여권에는 1948년부터 7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여행 불가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어요. 만약 파키스탄이 서명한다면 그 신호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서아프리카 등 모든 무슬림 다수 국가들, 즉 아랍 국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 국가들에게 지난 77년 을 규정해온 합의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들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우디의 지지가 다른 무슬림 국가들의 정치적, 종교적 명분을 주기 때문이죠. 즉, 사우디의 서명은 사우디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신호를 기다린 다른 나라들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본 사람에게 카타르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일 것입니다. 카타르는 수년간 하마스 정치 지도부를 받아들이고 팔레스타인 단체와 서방 침투에 자금 지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전체적인 지역 정체성은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영구적으로 어느 한편도 선택하지 않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만약 카타르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한다면 하마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던 그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정상화 체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카타르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되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서방 전체에게도 정말 이상한 반전이 될 거예요. 카타르가 전략 변경을 공식 발표할까요? 저도 그걸 보고 싶네요. 그런데 왜 이런 나라들이 서명하려고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런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에서야 생각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그 이유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전쟁 중에 이란이 이 나라들에게 한 짓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간 이 정부들은 이스라엘에 반대해도 대가가 없었고 오히려 종교적 정치적으로 호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의 직접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실제로 아무 행동이나 싸움도 필요 없었어요. 팔레스타인은 그들이 연설에서 지지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나 경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란은 결국 그들을 공격했어요. 사우디 정유소, 아랍에미리트 도시와 인프라, 걸프 해운 등 이란의 공격은 휴전 기간에도 계속됐어요. 적대 행위가 멈춘 듯한 때에도 드론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가장자리를 타격했어요. 이 전쟁 동안 이들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질문은 어떻게 편에 들지 않을지가 아니라 이런 사각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은 이란을 억제하는 데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안보 체계와 공식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 협정들에는 이스라엘을 전쟁에 참전해야 할 의무가 없고 나토식 상호 방위 공약과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2024년 4월 이란이 이스라엘에 30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조용히 레이더 추적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발사체를 요격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동한 뒤 다음 날에는 이를 부인했어요.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동할 때 사우디 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요격하는 것은 미사일이 어느 나라를 목표로 하든 동일한 방어작전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두 개의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최근 이란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를 보호하고 드론 방어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도왔어요.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군사 지휘 체계의 통합, 공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사이버 보안 협력을 추진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축되는 것은 이란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공동의 전략적 이익으로 뭉친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 연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적 권위, 파키스탄의 핵 보유국 지위, 걸프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 및 기술적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 이란이 지금까지 실제로 직면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억지 구도예요. 미국과의 동맹이 복잡한 정치적 측면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맞서는 것은 하나의 계산이에요. 이라크가 실제로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로 뭉친 이 모든 국가들의 연합, 즉 이 전체 그룹과 맞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산이에요. 그리고 이 연합이 동맹인 경우와 미국이 동맹인 경우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하지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룰게요. 모든 것의 근간에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 있습니다. 이 회랑은 인도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제한된 인프라 무역 경로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1대1로 구상과 경쟁하기 위해 설계된 거예요. 그리고 이란을 우회하는 경로는 확장된 정상화 틀 안에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해져요. 즉, 경제 구조와 안보 구조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함께 구축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은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 협정이 그 문제도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 이 협정은 이스라엘에 별로 이롭지 않아요. 이슬람 공화국의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위험에 놓여 있는 셈이죠. 이스라엘은 이슬람 공화국이 권력에서 축출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는 보유하지 못한 상당한 미국의 군사력이 이 전쟁에 투입되었어요. 그 정권은 여전히 존재하며 탄도미사일도 보유 중이고 상당한 재정적 완화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 외교 정책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내린 것으로 이스라엘은 하위 파트너임이 이번에 분명해졌어요. 네타냐후는 더 강경한 전쟁을 원했던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왜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안보 수호자를 자처해온 그에게 이는 결코 쉬운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더 긴 안목에서 보면 상황은 확실히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이스라엘인들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제는 이란과도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슬람 공화국은 혁명적인 이념이 국가 전체 기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혁명 수비대, IRGC,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국가의 종교 구조에까지요. 그리고 45년 동안 미국이 제재, 암살, 사이버 공격, 군사 행동 등으로 압박해왔지만 그것을 끝내지 못했어요. 6주간의 폭격도 그것을 끝내지 못했어요. 핵시설을 파괴해도 그들은 다시 재건할 거예요. 개별 지도자를 제거해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요. 이슬람 공화국을 상대하려고 했던 모든 행정부는 결국 이슬람 공화국을 여전히 건재한 채로 남겨두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되기 시작해요.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념적인 위협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추구하는 해답은 이란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고립되는 지역적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메카의 수호자와 세계 유일의 무슬림 핵 보유국이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평화 관계를 맺고 이란을 견제할 자신들만의 이유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이 이란의 지역적 야망에 맞서 연합하며 전 세계 무슬림이 하나로 뭉쳤다는 정치적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란의 저항에는 더 이상 청중이 없어요.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들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연합은 공동의 전략적 이익과 그들이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거예요. 미국의 압력보다는 자체적인 억지력과 영향력, 그리고 지역적 정당성을 가진 그런 연합이야말로 이란의 재부상을 장기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특정한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지에 의존하지 않아요. 바로 이 점이 이 조치의 또 다른 탁월함이에요. 중동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동 스스로의 안보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가 아닐 때는 때때로 매우 변덕스럽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으니까요. 트럼프는 내내 장기적으로 생각해왔고 앞으로 미국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다보면서 단순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거죠.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점점 더 독립해 나가면서 위협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스라엘과 같은 이해를 공유하는 걸프 국가들은 그 능력에 저항하기보다는 점점 더 그 능력과 보조를 맞추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의 미래는 단지 미국이 그 위협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점이에요. 이 순간이 의미 있는 건 모든 상황이 맞물린 전체 그림을 볼 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이란은 하마스를 이용해 사우디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무산시켰습니다. 이 협정은 몇 주 후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이란은 아랍-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막고 무슬림 저항 선두 입지를 지키려고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일으켰고 결국 평화협정은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자 이란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10월 7일에 시작된 전쟁은 신와르가 목숨까지 걸고 막으려 했던 그 협정보다 훨씬 더 큰 요구를 하는 지렛대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가 휴전 세부 사항에서 밀렸는지에 집중했지만 사실 그 휴전은 의미 없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면에서는 더 장기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계산은 이슬람 공화국이 단순한 군사 행동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최대 압박의 시기는 마침내 진지하게 고려할 만큼 절박해진 나라들로부터 무언가 영구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이란이 만들어낸 일이에요. 과연 성공할까요? 솔직히 우리는 아직 합의가 체결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이란은 이미 지난주에 했던 약속들조차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카타르는 이런 동맹과 거리를 두며 지역 정체성 구축에 수년간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왔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정상화에 대해 국내에서 99%에 달하는 반대에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최근까지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지원하던 나라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으려 서두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지점과 트럼프가 묘사한 것 사이엔 복잡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진짜 변화는 질문 자체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하나의 이념이에요. 그리고 이념은 군사 작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이 긴 싸움의 진짜 본질인 것 같아요. 이란을 억제할 모든 이유가 있는 나라들로 연합을 구축하는 것, 그건 지난 45년 동안 다른 모든 해답이 통하지 않았던 같은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해답이에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 목적이었다면, 만약 휴전 협상과 언론의 소란, 그리고 트럼프 자신의 동맹들로부터의 비판 아래에서 항상 진행되고 있던 계획이 이것이었다면, 우리가 진짜로 남게 되는 유일한 질문은 그가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이라 K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